안녕하세요. 미더킬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범위는 91페이지 정연파 교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입니다. 여기 91페이지에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기출문제로 나와요. 이 정연파 교류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연파 교류가 발생하는 원리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기전력이 유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자석입니다. 여기 자석 N극과 S극 사이에서 여기 이 도체를 위쪽으로 운동시키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 오른손의 방향을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했을 때 검지손가락 내 자석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검지손가락의 자속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개 내에서 도체를 위쪽으로 운동시키게 되면은 기전력의 방향, 즉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검지손가락 내의 자개에서 위쪽으로 운동시켰을 때 기전력이 이쪽 방향으로 유기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모양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손가락 방향의 명칭이 무엇인지 이 명칭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운동 방향, 검지손가락의 방향은 자속, 그리고 중지손가락의 방향은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원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발전기의 원리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만 계속 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이 자기장 내에서 이 도체는 항상 운동하기 때문에 기전력이 유기되어 전류가 항상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2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그 자기장 내에서 N극과 S극 내에서 이것을 계속 뱅글뱅글 회전시켜 줬을 때 이런 크기의 기전력이 유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인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인파가 유기되는 이유는 이제 이 그림을 이런 방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극과 S극에서 이쪽 방향으로 봤으니까 이 도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방향을 한번 본 것입니다. 이쪽 아래 방향에서. 그러면은 이 도체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도체는 위로 향하고 왼쪽에 있는 도체는 아래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 검지손가락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두고 그리고 운동 방향을 위쪽으로 두게 되면은 이 기전력의 방향이 오른쪽 도체는 들어가는 방향, 왼쪽 도체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도체가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위치하면 기전력이 유기되는데 NS에서 도체가 이런 식으로 유기돼서 이렇게 도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직각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기전력이 유기가 안 돼요. 이 상태에 여기 위치할 때는. 그래서 여기 위치할 때는 이렇게 0으로 되는 겁니다. 기전력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다시 이 점으로 왔을 때는 가장 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왔을 때는 다시 기전력의 유기가 없다가 이렇게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기전력의 파형을 유기하게 되는데 이런 파형을 사인파라고 합니다. 사인파. 그래서 이 순식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값과 사인파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식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 즉 이 발전기 내에서 기전력을 크게 유기하려면은
이 B, 자기장, 이 자석의 자기장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센 자석으로 쓰게 되면은 자속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기전력을 더욱 크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 L은 이 도체의 길이입니다. 여기 B는 자속 밀도고요. 자속 밀도고, 여긴 L. 길이입니다. 도체의 길이에요. 이 도체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자속 내에서 도체가 자기장을 끊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전력을 크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입니다. V는 여기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예요. 이 자기장 내에서 도체를 빠르게 회전시킬수록 이 기전력이 크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B, L, V를 하나로 나타내서 최대값 EM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값입니다. E라는 전압의 최대값. 그래서 이 파형의 끝에 이 지점을 EM, BLV를 EM이라는 최대값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EM이고 이 파형은 사인파이기 때문에 EM과 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렇게 순식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EM 사인 세타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타는 여기에 있는 이제 위치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0도를 기준으로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0도, 90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0도일 때는 사인 0도일 때는 아까 자속과 운동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인 값이 90도로 가까워질수록 가장 커집니다. 이 사인 함수라는 게 90도에서 가장 최대값이기 때문입니다. 92페이지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이 주기와 주파수에서는 이 계산 문제나 어떤 이제 주파수랑 주기와 관계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와 주기,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하는 사이클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이 A 그림에서는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 수를 말하는데 이 A에서는 이렇게 한 번 왕복했습니다. 이 사인파가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왔을 때가 한 사이클이라 그럽니다. 한번 왕복 시작해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는 1초 동안 한 번의 사이클이 완료했기 때문에 주파수는 1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B 그림에서는 1초 동안 하나, 둘 그래서 1초 동안 두 번 왕복했기 때문에 2Hz입니다. C 그림에서는 1초 동안 하나, 둘, 두 번 반했네요. 여기 하나,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리고 원래 여기까지가 하나인데 반번밖에 못했네요. 그래서 2.5Hz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초 동안 몇 번 왕복했는지. 자, 다음 주기입니다. 주기는 한 사이클을 왕복하는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이 그림을 지우고 자, 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는 한 사이클, 그러니까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인데 이거 A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왕복하는데 여기다 1초가 걸렸네요. 그래서 1초. 이 A 그림의 주기는 1초입니다. 자, 그럼 B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왕복하는데 여기가 이제 1초 동안 두 번 왕복했으니까 여기 반은 0.5초죠. 한 번 왕복하는데
0.5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B 파형의 주기는 0.5세크입니다. 그리고 C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C 그림에서는 여기 1초 동안 이렇게 한번 반복하는데 여기가 몇 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1초를 5개로 나눴으니까 여기 한 칸당 0.2초네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반복하는데 0.2초, 0.2초 걸렸으니까 이 지점은 0.4초네요. 그래서 이 C파형의 주기는 0.4초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형을 보고 일일이 이렇게 파형 하나하나를 보고 이렇게 셀 수가 없으니까 이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관계가 있는데요. 이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2.5Hz라 그랬고 여기서 주파수는 2Hz라고 했고 여기서 주파수는 1Hz라 그랬습니다. 이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를 갖는데요. 이 주파수는 F로 표현하고 주기는 T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 관계는 주기는 F분의 1 그리고 주파수는 T분의 1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A 그림에서 이 주파수는 1Hz니까 이 주기를 이 주파수의 수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는 F분의 1이라 그랬는데 이 주기를 주파수로 표시하면은 1Hz F1분의 1 하면은 1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B 그림에서 주파수를 이용하여 주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그림에서 주기 T는 주파수 F분의 1은 2Hz였죠? 2분의 1, 2분의 1은 0.5초입니다. 그리고 C 그림에서 한번 주파수를 이용하여 주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T는 주파수 F분의 1 여기 그림을 잠깐 지우고요. 그렇게 해서 주파수는 아까 2.5Hz였고 2.5분의 1 하면은 0.4초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를 알고 주파수를 모를 때는 주파수 F는 이 C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0.4분의 1 하면은 2.5Hz라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이런 관계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객관식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수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속도라는 것은 각속도는 오메가로 표시합니다. 오메가 각속도. 각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한 각입니다. 발전기에서는 항상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속도로 쓰지 않고 어떤 시간과 이동한 각에 대해서 그렇게 각속도로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 원운동에서 이 원 한 바퀴의 각은 360도입니다. 이 원의 한 바퀴는 360도인데 이걸 도스법으로 표시한 각도입니다. 그리고 또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호도법은 이 360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2파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원 한 바퀴의 각도를 도스법으로 하면은 36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호도법으로 하면은 2파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법의 단위는 이 도인대에 반해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도스법으로 표시하면 360도, 호도법으로 표시하면
2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각속도에서 이동각을 우리는 호도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호도법으로 사용해서 이제 이 이동한 각과 시간에 대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는 시간분의 이동각입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에서 한 바퀴가 2파이이기 때문에 이 한 바퀴를 얼마큼 시간 걸려서 돌았는지 그런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에 대해서 각속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t 이 단위는 몇 라디안을 몇 초 동안 돌았냐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주기를 주파수로 바꾸면은 이 주기 t를 주파수로 바꾸면은 f분의 1분의 2파이로 해서 이것을 f를 올려주면은 2파이 f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로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에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2파이 f 라디안 퍼 세크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93페이지 순식값과 위상입니다. 이제 아까 그림에서 N극과 S극 그림에서 이 도체를 회전시키면은 이런 파형에 기전력이 유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기전력 E는 EM 사인 세타 볼트로 유기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파형의 이 순식값이 VM 사인 세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세타가 오메가 t로 나타낸 게 아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각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동각은 이 세타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동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식을 변경하면 이동각 세타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타를 오메가 t로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EM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로 나타내도 되고 오메가 t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이제 90도 지나서 180도, 270도, 그리고 360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상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 두 파형의 위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식을 보면은 여기 앞에 파형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수식이 VM sin 오메가 t, VM sin 오메가 t 그리고 여기 플러스 세타가 좀 붙어 있는데요. 플러스 세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세타가 이 파형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이 기본 이 기본 파형보다 세타만큼 먼저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 0에서부터 시작한 이 파형이 기준이 되는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파형보다 플러스 세타만큼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파형이 있다면은 여기도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V3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V3는 이 최대값 똑같으니까 모두 VM입니다. VM 그리고 세타만큼 더 늦게 출발했죠. 기준 파형보다. 그래서 빠르면 플러스고 늦으면 마이너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는 두 파형이 몇 도만큼 앞서고 뒤졌는지 이거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되게 됩니다. 자, 94페이지 시력값과 평균값입니다. 우선 평균값부터 보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 90점, 수학 점수 90점, 국어 점수 70점, 그리고 도덕 점수 60점에서 평균을 낸 점수로 우리 등수를 냈죠. 그래서 세 과목을 했으니까 수학 90점, 국어 70점, 도덕 60점 해서 3으로 나누면 이런 점수가 나오네요. 이게 평균의 의미입니다. 다 더해서 더한 객체 수만큼 나눠준 게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류 파형에서도 이 교류 파형을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실효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우선 평균값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개념에서 보시면은 모두 더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인파를 이 잘게 쪼개서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이 값을 모두 더해서 이 한 주기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윗파형에서 모두 더한 값이 플러스 10이고 여기서 여기 아래파형의 음의 값이죠. 마이너스 값인데 이걸 더한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인파는 위의 파형과 아래 파형이 대칭이기 때문에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더해서 위 파형과 아래 파형을 모두 더해서 이것을 모두 더하면은 0이 되죠. 그래서 평균값은 이렇게 한 주기를 전부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반주기만, 정연파는 반주기만 여기 위의 파형만 더해서 이 반주기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적분으로 이 파형을 모두 더한 다음에 여기 반주기로 나눠주라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렇게 유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식 여기 VM은 이 최대값과 평균값 여기 최대값이 VM이 있고 여기 평균값이 이런 값으로 환산된다는 건데요. AV로 나타냅니다. 에버리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M은 잘못했네요. VM이 아니고 V 에버리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은 5분의 2 VM 그러니까 최대값에다가 5분의 2를 곱해준 값, 즉 0.637을 곱해준 값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두 이 파형을 모두 더해서 반주기로 나누니까 이런 값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값 V 에버리지는 5분의 2 VM 0.637 V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수식을 푸는 것보다 이 마지막 결과식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최대값이 주어지고 이 정연파의 평균값이 얼마인가.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를 유도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식 평균값 V 에버리지는 8분의 2 VM 0.637 VM 이 값만 외워두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실효값입니다. 실효값은 직류와 같은 일을 한 값이라고 나타났는데요. 이 실효값 자체가 이 실제로 효능을 발휘하는 값이에요. 이 교류 파형이 실제로 얼마큼 일을 하냐, 실제 얼마큼 일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값이에요. 우리가 콘센트에 교류 220V라 그러죠. 그 220V가 이 실효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인파 교류 파형에서 이 파형에서 우리 집 가정집에 들어오는 파형도 이런 모두 교류 파형인데요. 이 최대값이 220V가 아니고 이 실효값 어떤 계산을 해서 만든 실효값이 그 값이 220V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A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교류 스위치를 열고 우선 이 DC 배터리 전원을 한번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넣으면은 이 직류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직류 전류가 흘러서 이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 열을 발생합니다. 이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은 이 줄열이라는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온도를 이제 잽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10초 동안 50도를 증가시켰어요. 10초 동안 이 직류 전류가 50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물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결과를 보았으니까 다시 이제 직류 전류를 이제 뺍니다. 빼고 아까의 물 온도를 다시 맞춘 뒤에 이제 이번에는 교류 전류를 투입합니다. 교류 전원을 투입해서 이제 교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류 전류가 흘러서 다시 이제 발열을 하겠죠. 그때 이제 교류 전류도 10초 동안 50도를 향상시켜요. 50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이제 직류와 교류가 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교류 전류는 이 파형처럼 막 계속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건 몇 암페어다 라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일을 하는 직류의 값에 전류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직류도 10초 동안 50도를 발열시켰고 교류도 10초 동안 50초를 발열시켰다면 이 어떤 교류 파형의 전류는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직류 전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게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이 시료값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시료값 i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수식으로 또 이것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연파 교류파형에서 시료값은 이 마지막 결론식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 시료값 i는 루트 2분의 1 im 그러니까 최대값에 루트 2분의 1을 곱한 값이 시료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1을 이제 소수로 표현하면은 0.707 im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이 시료값 전압도 똑같습니다. 루트 2분의 1 vm은 0.707 vm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쓰면은 이 최대값은 시료값보다 루트 2배 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20 교류파형에서 220이 시료값이라 그랬는데 이 시료값이 220V니까 이 최대값은 그것보다 루트 2배 곱한 루트 2 곱하기 220 381V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220V 콘센트에서 그 들어오는 전압의 최대값이 380V나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값이죠. 자,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파형률과 파고율인데요. 이 파형률과 파고율은 파형이 어떤 기준 파형보다 얼만큼 일그러졌는가 그걸 나타내는 척도예요. 얼마나 뾰족한지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이런 척도인데 이 상당히 값이 많아요. 삼각파의 파고율 아니면 정연파의 파고율 파형률 그리고 어떤 뭐 구형파의 파고율 파형률 뭐 각각의 파형마다 이 파고율과 파형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 기능사에서는 이 정연파에 대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 공식 문제, 즉 정연파의 파형률과 파고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그리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인데 이거 저도 기능사 할 때 최실평이라고 했습니다. 최실평입니다. 최실평과 여기다가 가운데다 고형을 뒀어요.
어떻게 뒀냐면은 이렇게 는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 고율은 시록값분의 최대값이고 파 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록값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최실평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높을 고자로 써서 고가 위에 높으니까 위에 있는다. 그러니까 기능사 볼 때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96페이지 정연파 교류의 복소수 표현입니다. 이 복소수 표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임피던스, 그 다음 시간에 배울 RLC 임피던스에 대해서 복소수로 표현하는 게 자주 나와요. 복소수로 이제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해 이런 복소수 표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실수라는 것은 실제 있는 수고, 허수라는 것은 허구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가짜수예요. 그래서 복소수 표현을 하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x축을 실수로 하고 y축을 허수로 표현하는 이런 좌표 평면에서 복소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x축을 실수축으로 하고 y축을 허수축으로 해서 이런 복소수를 표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직각좌표 형식과 극좌표 형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여기 한 사람이 서가지고 여기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 그래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몇 걸음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 표현에서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직각좌표 형식으로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각좌표에서는 X축과 Y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걸음 그리고 위쪽으로 4걸음 그래서 X축은 X축으로 3걸음 가고 Y축으로 4걸음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3 플러스 4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7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허수에다는 앞에 제를 붙여줍니다. 실수와 허수는 서로 더해주거나 빼거나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2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3걸음 가고 위쪽으로 4걸음 가세요. 자,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극좌표 형식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가도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각도를 제대로 말해줘야죠. 어떤 각도로 얼마큼 가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의 각도를 세타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세타. 이제 세타라는 각도로 5걸음 가세요. 그래서 이 세타라는 각도로 5걸음 가세요. 이렇게 표현한 게 극좌표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수식 표현에서 이 사람이 여기 도착했다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다시 아래쪽으로 4걸음 아래쪽으로 4걸음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걸음 왔으니까 왼쪽으로 3걸음 가세요.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3걸음 가고 왼쪽은 마이너스죠. 오른쪽을 아까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왼쪽으로 3걸음 가고 아래쪽으로 4걸음 가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제24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게 직각좌표 형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정리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아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 오른쪽 손가락을 이렇게 검지
그리고 중지, 아이고 그림이 이상한데요. 이게 엄지, 이 중지입니다. 중지, 중지, 검지, 그리고 엄지. 이 검지, 중지, 엄지에서 이제 검지가 자기장이라고 그랬죠. 자기장의 방향이 있고, 이제 엄지의 방향으로, 그리고 운동시킬 때 중지의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기된다.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즉 발전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이 엄지가 힘의 방향이고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중지가 기전력의 방향, 이렇게 알아두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이 주기와 주파수에서 주파수는 1초 동안 몇 번 왕복하는가, 그리고 주기는 한 번 왕복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렸는가, 그걸 나타내는 관계로 이제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주기는 주파수분의 1, 그리고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의 관계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고, 이 간단한 숫자를 넣어가지고 주파수나 주기를 구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자, 이제 순식값입니다. 이 순식값은 교류 전류나 교류 전압은 어떤 한 값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값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순식값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값으로 나타낸 건데요. E는 EM 사인 세타, 즉 최대값이 EM이고 이 파형이 사인 파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EM 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교류의 순식값입니다. 자, 시료값과 평균값입니다. 시료값은 어떤 교류의 값이 같은 일을 하는 직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시료값이라고 했고, 평균값은 그 파형을 더해서 그 주기로 나눠준 것을 평균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식으로 시험 문제에 기출된다고 했는데요. 시료값, 시효값, 이제 전압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시료값 V, 그리고 평균값 V 에버리지. 이것은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707 Vm, 이거는 0.637 Vm입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0.707, 0.637 이 숫자 자체가 별도로 또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기억나게 됩니다. 자, 파형률과 파고율입니다. 이 파형률과 파고율은 어떤 파형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기출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은 최실평이라고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최실평과 고형을 써놓고 파고율은 최대값분의 시료값, 그리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복소수 표현입니다. 이 복소수 표현에서 직각좌표와 극좌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기 이제 직각좌표 평면상 X축을 실수축, 여기를 허수라고 했습니다. 허수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허수축은 J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극좌표로 표현하면은 여기 오른쪽 왼쪽으로 얼마나 가고, 그리고 위아래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한 게 직각좌표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걸음 가고, 위로 하나, 둘, 세 걸음 가게 되면은 4 플러스 J 3, 오른쪽으로 세 걸음, 오른쪽으로 네 걸음, 위로 세 걸음, 이렇게 해서 직각좌표, 직각좌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 각도로 5걸음 가라 해서 5걸음 가고 이 각도로 5걸음 가세요. 이렇게 해서 극좌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같은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엽화 교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정엽화 교류 파트가 직류보다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한 파트를 공부하시고 이 예제 문제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해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